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개인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화에서 이제 고양이 소극장의 두 선생님들과 함께 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몸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했는데 혹시 지연 작가님 제목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오늘의 제목은요. 토론, 과연 어디까지 홍대인가? 입니다. 아, 네. 주제가 좀 의미심장한데 네. 저희가 막 약속 잡을 때 홍대에서 보자 라고 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홍대가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혹시 지연 작가님이 생각하는 홍대는 어디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홍대라고 하면 상수, 망원 이쪽이고요. 네. 홍대 입구 전철역이 있는 쪽을 홍대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거기까지 홍대로 쳐야 되나? 약간 이런 부분들? 거기를 약속 장소로 잡을 수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오히려 합정에서 홍대 입구까지 가 저한테 홍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친구들 중에 홍대에서 보자라고 했을 때 음식 링크를 합정을 보내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너가 생각하는 홍대는 합정이구나. 미안한데 어떡하지? 난 연남인데? 이러면서 연남을 보내면서 이제 서로 약간의 기싸움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럼 그 기싸움에서 이기시는 분들은 어디 중간 지점에서 만나나요? 아니죠. 맛있는 집을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역시 맛집이. 네, 주로 제가 이기긴 합니다. 저도 글시마 작가님 맛집은 믿고 갑니다. 다행이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홍대는 어디까지 홍대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저는 그래서 한번 네이버 지도를 켜봤더니 네. 제가 생각하는 홍대는 상수, 영남, 홍대, 서교 합정까지. 서교 합정까지. 네. 서교가 이제 흔히 말하는 책거리 있죠. 네네네. 경의선 책거리. 요즘에 저는 사실 서교동을 더 많이 가긴 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쪽에 미술학원이 많았어가지고 자주 가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넓혀서 그 연남동 끝자락으로 가다 보면 서울 연희동의 끝자락이 닿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진짜 애매해요. 뭔가 연남동이랑 붙어 있는데 신촌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거기까지 먹으러 가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홍대로 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희는 약간 그 네 자릿수 버스 타야지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연희동이 제가 알기로 그 이연복 셰프님이 하는 그 중국집도 있고 네. 카페도 막 저택 개조해서 차린 데도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홍대 입구역에서 가려고 하면 조금 멀어요. 그쵸. 버스를 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 혹시 연희동에서 자주 가는 뭐 가게나 이런 데도 있을까요? 저 연희동에 유어마인드 서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네. 주택을 개조해서 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2층이 유어마인드고 1층에서는 편집숍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마리의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창문가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햇살 받고 책 보고 고양이 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너무 힐링 포인트네요. 정말로요. 그리고 저는 근처에서 가구 공방을 다니기도 하거든요. 네. 거기에 연희 목공방이라고 있는데 제가 항상 행사 때 들고 다니는 가구 만들어주시는 저희 선생님들이셔가지고 거기 지나가닐 때마다 선생님들 가게다 하면서 지나갑니다. 네. 저 연희동에 있는 줄 몰랐어요. 네, 그쪽에 있습니다. 워낙 자주 가시길래 일산 쪽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아니었군요. 네. 글지마 작가님은 자주 가시는 곳 있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그 경의선 책거리가 있는 서교동을 많이 가는데 네.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박셰프이라는 그 혼자서 하시는 그 개인 레스토랑 같은 게 있는데 네. 되게 맛있대요, 음식이. 정말요? 제가 언젠가 친구들이나 혹은 이제 기념일에 가려고 찾아놨는데 언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맛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갔다 왔던 횟집 중에 철길 섬소년이라는 횟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문 하나를 그냥 아예 죄다 오픈을 해놓고 그 회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어머. 밤에 가면은 테라스 자리에 앉아서 선선한 데에서 이제 회 먹으면서 또 거기 강아지들이 산책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강아지들 보면서 회 먹고 네. 그게 되게 힐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홍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주제에 맞춰서 책 소개 시작해보죠. 네. 저는
어느 날 낯선 방문, 호크니 데이즈, 캐런 리 작가님의 독립출판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발자취를 따라서 천천히 산책하듯이 따라갈 수 있는 에세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새롭게 방문한 낯선 동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주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 출장이 잦은데요. 가게 되면은 처음으로 가보는 숙소에 처음으로 가는 길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어디까지가 홍대인가라는 질문에서도 저는 좀 천천히 걷다 보면 내가 정의하는 대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면서 이 책을 골라왔는데 이 책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요.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할아버지죠. 그림 그리는 할아버지. 작가님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몇 년 전에 열렸었던 데이비드 호크니전 갔다 오셨나요? 지은 작가님이 도슨트 했던 그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소진 작가님도 오셔가지고 우연히 만나고 근데 그때 진짜 많이 오셨었는데 그 데이비드 호크니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작가님이. 그래서 월드게이트를 찾아서 호크니에 대한 단서를 수집하기 위해 떠난 여행입니다. 미리 고백하자면 월드게이트에는 가지 못했고 단서는 아주 조금이었다. 2017년 영국에서의 기록. 22일간 혼자 여행하는 마음에 대한 글이다. 그래서 런던, 브라이튼, 브래드포드, 솔츠밀, 요크, 브리들링턴, 에딘버러, 리버풀, 바스까지 헬싱키에서 보냈던 나날들까지도 모두 들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에 내지를 보시면은 약간 여행하는 날들에 대해 쓴 책인데 내지의 글자와 사진 모두 다 파란색, 하늘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약간 구름 속을 걸으면서 읽는 듯한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습니다. 오, 네네. 37쪽에 한참 동안 호크니가 그린 나무들을 보았다. 겨울의 나무가 봄의 나무가 되고 봄의 나무가 여름의 나무가 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 호크니가 자연물을 굉장히 많이 그리시거든요. 제가 도슨트를 할 때도 공부할 때 되게 재밌었던 게 호크니는 그 그림 그리는 날씨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약간 이렇게 쨍하고 항상 이제 너무너무 이제 밝은 여름 날씨를 굉장히 잘 즐겨 해가지고 그림들을 보면 뭔가 되게 다채로운 색감들을 잘 활용을 하는데요. 네. 이 작가님은 겨울 동안 호크니가 그린 나무 그림들을 보셨더라고요. 근데 겨울에 작가님이 마주한 나무 그림은 어땠을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67쪽에 내가 좋아하는 것의 열망은 언젠가 나를 그 장소로 데려간다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미술관만큼은 혼자 가거든요. 이제 가족들이랑 가자라고 해도 일단은 가긴 하는데 제대로 보진 못해요. 근데 혼자 가서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전시를 관람하는 편인데 뭔가 산책하듯이 걷고 싶다라는 거를 책 속에서 느껴보고 싶으실 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와. 근데 정말 작가님이 딱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이 책을 관통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결국 데이비드 호크니가 나를 거기에 가게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랄까 기록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흔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네. 아마 SNS 통해서 제가 이 책을 접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무슨 뜻인지 명확히는 알지 못하겠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는 줄여서 이제 PC라고 한대요. 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어 사용이나 활동에 저항해 그걸 바로잡으려 하는 운동 또는 철학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게 단어의 정의만 보면 되게 좋은 단어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를 나의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누군가가 조금 사회적으로 여성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 발언은 조금 이러한 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어떠세요? 약간 이렇게 배려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겸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이러한 게 좀 과시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여성 차별주의자였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과도하게 몰아가고 혹은 그렇게 몰아냄으로써 나의 도덕성을 지켜 세우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하자라는 내용의 책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사회적 현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조금 기울 수 있는데 그게 요목조목 뜯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사고의 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시각을 새롭게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편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그 싸이 씨의 흠뻑 쇼가 있었어요. 그때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싸이 씨가 한 번 공연할 때 물을 300톤 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창 저희가 사회적 이슈적으로 가뭄이 겹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물을 끌어다 쓰는 게 맞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예시를 들면서 아니 그러면은 그 싸이의 흠뻑 쇼만 기다리면서 기다려왔던 그런 문화적 차원의 사람 대중들의 갈증 해소는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냐.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줄 알고 이걸 준비를 했겠냐. 그래서 그거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준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게 맞는 것인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시각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 하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할 수 있는 나는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야. 약간 그러한 도덕적 우월감에 빠질 수 있으니 그런 거를 되게 조심해야 한다라는 네.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무엇 하나 맞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얘기할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네네. 그냥 이 사람의 이해관계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이해관계는 이건 거구나. 근데 그게 좀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내 편에 서지 않는다고 무조건 뭐라 하지 않는 게 이토록 어렵구나 요즘에는 그죠.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를 한 가지만 들긴 했지만 네. 또 제가 작가로서 되게 고민이 됐던 지점 중에 하나가 그 66페이지에 우영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다들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영우의 그 상사였던 사람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우영우가 조금 눈치 없이 암에 걸려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뭐 나을 수 있다. 혹은 뭐 사망률이 이 정도이지만 괜찮을 거예요. 뭐 수술이 잘 될 거예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거를 그래도 환자의 어머니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면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하고 잠깐 넘어갔는데 이러한 드라마 흐름에 대해서 암 환우와 그 가족들이 카페 같은 데에서 우영우가 처음으로 좀 믿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눈물이 났고 이제부터 이거 안 보려고 한다. 그래서 암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꼭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까지 썼어야 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불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가 얘기를 했대요. 네. 하지만 이제 드라마라는 장르가 모든 사람의 입장을 하나하나 다 반영하긴 힘들다. 그리고 또 이제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이라는 분은 이게 결국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라는 사람의 눈치 없는 점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PC를 신경을 쓰느라 눈치 있는 우영우를 드라마에서 묘사했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네. 저도 소설을 쓰다 보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떠한 이러한 인생을 산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할 것 같아. 이런 혐오적인 말을 서스럼 없이 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그 대사를 쓰면은 마치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런 걸 쓰는 게 가끔 겁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읽었을 때 과연 기분이 안 나쁠까? 나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자기 검열이 생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봐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이 신을 고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을 때 이유가 있으면 쓰는 편이고 없으면 그래도 자제하려는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주는 것 같아서 이 책을 가져와 봤는데 네네. 그래서 이번 주제에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홍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가끔 보면 이제 코스프레 하신 분들도 보이고 직장인들도 보이고 아니면 저희 같은 프리랜서나 이제 젊은 대학생분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게 결국 뭔가 사회 지체라고 해서 서로 산 세월이 너무 격변한 시대가 같이 살고 있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네. 그래서 그 세대가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되게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홍대에서 이 책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뭔가 작가님이 항상 추천해 주시는 책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책을 얼마나 장르적으로 편식하고 있는지 가끔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책은 너무너무 재밌게 그리고 좀 심도 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감사히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홍대, 어디까지 홍대로 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부터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클립은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와 함께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